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2월 27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크게 움직임 없이 대부분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2.2% 하락을 했고요. 현대건설 1.8%까지 떨어지면서 일단 대장주 두 개가 하락을 했고, 중간에 이제 기자재 기업들도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5%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조 7천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가 5천억을 매수를 하면서 2조 이상을 코스피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자력 테마는 상대적으로 좀 이 움직임이 소외된 느낌이었는데요. 사실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크게 어제 올라간 종목들은 없습니다. 반도체 종목 위주로 상승이 있었고,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의 상승이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기관 투자자 3,600억, 외국인 투자자 1,500억 정도 매수를 해서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면서 올라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종목들에 집중되는 모습이 있었고, 크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는 12월 26일이었고요. 배당 기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배당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6일 종가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되고요. 29일에 이제 배당락이 있죠. 배당락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 기준일을 노리고 들어갔던 이 물량들이 이제는 배당 기준의 조건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빠져나가는 것을 두고 배당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좀 배당금을 주는 고배당주들이 좀 집중적으로 이제 수급이 몰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바짝 올라갔다면 29일에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은 배당락 다음 이제 마지막 폐장일이 되고요. 31일은 이 증시를 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2일에 다시 장이 열리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일 그리고 이제 화요일 이렇게 2일 정도 장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계속 이제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 지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렴 구간에서 위로 상단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위주로, SK하이닉스 위주로 계속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지수가 5천, 6천, 7천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예상됩니다. 수급은 확실히 코스피에 유입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2일부터 해서 다시 코스피에 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4조 이상 지금 코스피를 유입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는 확실히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투신, 보험,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 특별하게 코스피에 매수를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단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좀 반등했지만 고점을 돌파하면서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기관 투자자 많은 매수 계속 이어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를 좀 끝내고 매수를 했는데 아직은 뭔가 코스닥에 계속 유입이 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좀 더 힘을 주고 있는데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을 때 코스닥도 1000포인트 이상으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은 보합, 다우도 보합, 그리고 니케이도 0.7% 정도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상해종합도 보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최근에는 증시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은 없고 계속 이제 위 상단에서 위아래로 주식이 횡보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이제 리스크, 너무 많이 올랐다는 리스크와 그 다음에 아니다, 아직 성장이 더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둔 상황이고, 향후 이제 26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기금이 환율을 본격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했고요.
원달러는 143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480원을 찍고 쭉쭉 밀리고 있죠. 요거는 원달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환율에 다 해당되는 느낌이고요. 누군가 원화를 굉장히 강하게 매입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이쯤 도달하면 떨어지는 뉘앙스가 있다. 이번에도 그런 정부의 개입, 연기금의 개입을 통해서 다운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동일한 패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부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오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환율은 1,400원 후반으로 또 진입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이 사이클을 따라서 위아래로 흔들어 갈 때마다 계속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금리 격차가 줄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가 얼마나 내릴 수 있는지가 또 우리는 환율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화가 금리를 이제 동결을 계속 이어가거나 혹은 이제 그런 또 이제 다른 조치가 나왔을 때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된 느낌이라 우리가 우려하던 뭐 IMF가 온다 그런 느낌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방어할 체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이제 뭔가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그 느낌이 올 때마다 이렇게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개입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전처럼 쉽게 IMF 같은 그런 상황은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체력이 이제 얼마나 장기화가 되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얼마나 빠르게 해결되는지가 향후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얼마나 깎이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환율이 얼마나 안정화가 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두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026년으로 들어갔을 때 AI도 이제 AI지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제 미국의 약간 대리 협상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지금 이제 미국 마라라고에 28일에 내일이죠, 방문을 해서 또 회담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20개 항목 평화안이 논의가 될 거고요. 이제는 절충안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러시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반대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전쟁을 끝내려고 서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좀 둘 다 체력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 어떤 이제 영향을 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6년에는 전쟁에 대한 그런 이 종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국제유가는 확실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56.7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22년도에는 상당히 고유가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유가가 140달러, 150달러까지 간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56달러까지 떨어진 상황,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저유가 시대가 왔다라고 할 만큼 지금은 유가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천연가스인데요. 천연가스는 4.36달러로 상대적으로 좀 높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이제 평소보다는 확실히 높아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치솟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아마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통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일부 러시아의 제재가 또 해제가 되면서 러시아산 LNG가 또 세계로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 가격을 또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고요.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갈 거다라는 방향을 현재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상 그 뒤에 나오는 대응들이 빠르게 지금은 적용이 되는 상황이라서 수치에 대한 유동적인 흐름을 좀 읽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이제 유가라든지 그런 천연가스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었을 때는 확실히 성장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6년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돌아와서 이제 종목들 하나씩 볼 건데요. 사실 뭐 오늘도 하락을 해서 사실 뭐 차트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선을 긋고 파동을 그리고 뭐 엘리엇 파동을 이해하면서 뭐 1파, 2파, 3파 이런 거를 그리는 것은 사실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는 뭔가 이 명분을 가지고 급격하게 올리거나 명분이 있더라도 계속 주가를 올리지 않고 일부 계속 떨어뜨리거나 이런 흐름이 인위적으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 파동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올려서 계속 이제 주가를 가둬놓는 그런 힘이 느껴지고요. 이번에도 쉽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월 7일까지는 투자 경고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주가가 눌러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1월 7일까지의 그런 투자 경고 위험은 이틀 동안 40%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올라가도 되는 상황인데 확실히 좀 눌러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누르는 주요한 원인은 확실히 AI 버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AI 버블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한 흐름보다도 전체적인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이 버블 이슈가 어떻게 해소가 될 건지 아니면 버블로 갈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계속 제시를 해 드릴 거고요. 저의 의견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라인을 잡아가고는 있지만 뭐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사실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차트를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확실히 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슈를 활용해서 이렇게 떨어뜨릴 때도 있었고요. 버블 이슈가 또 터져서 그죠? 잠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빠르게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은 적었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일부 매도했습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죠. 두 번 이제 피크 찍고 좀 횡보를 하는데요. 비슷한 라인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타고 좀 올라가는 그림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마지막까지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한전기술도 600원 정도 하락했고요. 바닥 라인 근처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S&T에너지도 비슷한 라인에서 횡보하고 있고요. SMR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다 반납이 되었고 오히려 이제 저점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왔는데 이 S&T에너지도 지금 눌러지고 있다. BHI도 확실히 이제 두 번 피크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갈 자리에서 음봉이 하나 나왔고요. 좀 이 차트 분석가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신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죠. 성광밴드도 마찬가지 눌러졌습니다. 태용도 비슷한 자리 BHI처럼 이탈을 했죠. 21선 이탈해서 수렴 구간에서 올라가는 그림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크게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전체 시장 분위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진도 바닥 라인 21선 이탈했고요. 보성파워텍도 비슷하게 계속 횡보 라인 형성하고 있고 우리기술도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락을 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하겠죠. 하루하루 이제 차트에 대한 저는 분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트가 언제 먹히느냐? 급등을 하면서 이제 거래가 붙어서 바짝 이제 붙여 올라갈 때 그때는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루하게 횡보를 하고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차트가 먹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전체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계속 AI 버블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SMR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원전 엔지니어가 파워포인트에만 존재한다. 작동 프로토타입이 없다라고 SMR에 대해서 또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원전 비용이 3배 폭등할 수 있다.
SMR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사실 이 비용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SMR에 대한 단골 손님입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또 뉴스케일 파워 프로젝트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단위 비용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한편 이렇게 우려감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전문가죠. 그래서 여러 전문가도 아니라 이 70개 원전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안전 특허를 보유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전 프로젝트를 상당히 많이 운용한 인물이긴 한데 그 인물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SMR은 아직은 파워포인트 원자로라고 2020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죠. 20년이면. 그래서 5년 전 얘기를 또 지금 걸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미 SMR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 프로젝트는 좀 좌초가 되었지만 테라파워도 이제 승인을 받아서 착공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BWXT가 이제 캐나다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프로젝트도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미국을 다 떠나서 가장 지금 빠르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 러시아 다음이죠. 중국의 세계 최초 SMR 비핵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건설 중인 세계 최초의 소형 원자로 비핵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CNCC 중국 핵공업 집단 공사가 하이난 창장에 링룽 1호라고 합니다. 원전 건설을 하고 있고 요거를 비핵 기능 시험을 성공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길면 9개월, 이르면 4개월까지 걸리게 된다. 상업 운전까지. 그러니까 빠르면 지금 내년 1분기에는 상업 운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하반기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SMR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거는 세계 최초 SMR이라고 하고요. 2021년 7월에 착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호기치고는 그래도 5년 정도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업운전까지 그게 이제 점점 많아지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년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5년이 걸린다. 그래서 단가가 맞지 않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는 점점 이 기간이 축소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하나 만들 때보다 여러 개를 만드는 게 확실히 가격, 단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SMR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그냥 원자력 발전소처럼 지역마다 건설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SMR은 소형화에 대한 이 필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필수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이제 대형 선박에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각각 떨어져 있을 때 그 데이터 센터에 각각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산화 시키면서도 이제 이런 일부 조그만한 그런 선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용 원자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이런 선박에 적용이 되었을 때는 그런 이 원유라든지 그런 기름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무게도 작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충전 방전이 이제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 경제적인 이익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점점 작아지는 거죠. 초소형 원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뭐 휴머노이드 같은 그런 로봇이라든지 우주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이제는 우주 항공 쪽도 개발이 되고 있고, 향후 이제 달도 패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원자로를 갖다 놓겠다라는 발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자로를 거기서 뭐 10년 동안 대형 원전을 건설할 수 없잖아요. 근데 소형 모듈 원전은 충분히 그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냉각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해결될지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SMR 시장은 열릴 수밖에 없다. 당장 지금 현재만 보면 가격이 비싸고 대형 원전보다
이 운용에 대한 그런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나아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상황은 확실히 분명히 개선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 AI에 대한 확산이 더 확실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계속 이제 AI에 대한 버블 이슈가 지금 SMR에 대한 그런 이 투자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의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 부담에 재무 리스크까지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 이런 부분을 까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져 있고요. 최근에 18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막대한 자본 투자가 재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익까지 적자가 없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29년이라고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익률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담스럽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지금 오라클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품게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AI에 대한 사업이 국가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일부 회사채로 인해서 기업 자체가 어려움에 빠져들기는 쉽지는 않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제 오픈 AI가 이미 유료 사업 컴퓨터 마진이 올해 10월 기준으로 68%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비 이제 1월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치솟았고 경쟁사 53%를 훨씬 앞질렀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유료 구독자가 3,500만 명이고 이게 이제 전체 이용자의 5%에 불과하지만 확실히 이 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 얘기가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엔비디아 칩 같은 이런 의존도가 높아서 비용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칩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칩에 대해서 수급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한국에 상주를 하면서 공급을 호소하고 있다. 삼성, SK 물량이 따라오지 못하면 해고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칩이 그만큼 비싸지고 있다. 그래서 고정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완성 칩들도 비싸지게 되는 거고 그게 계속 AI에 대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을 높일 수밖에 없고 일부 이제 그런 이제 서버가 다 채워지고 났을 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성장률조차도 지금 GDP 성장 92%가 AI 투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도 이 AI라는 것을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AI라는 그런 성장 구심력이 지금 이 흐트러지는 순간 성장률도 확실하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사가 581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데이터 센터 건설이 급증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향후 이제 AI에 대한 효용성이 없거나 그 다음에 그런 투자가 줄어들었을 때는 당연히 GDP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트럼프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AI 버블 논란에도 2030년에는 생성형 AI 지출이 1,020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에 대한 생성형 소비자 지출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AI 챗봇 플랫폼의 월간 활성 이용자가 늘어나서 50억 명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5년 동안 크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AI가 결국에는 수익성을 가져다 줘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대화하는 챗봇 가지고는 이게 수익성을 유효하게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최근에 그런 이 미국의 그런 투자가들도 월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빅테크가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있는 만큼 돌아오는 게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2026년에는 하나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것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이어서 로봇 산업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트닉 장관이 로봇업계 CEO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12월 초에 나왔었고요. 26년에는 로봇 산업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봇공학과 첨단 제조업은 중요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전념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영향이 클 겁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설치량이 54%를 지금 중국 산업용 로봇이 차지를 했고요. 그만큼 중국의 로봇 활성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런 행정명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로봇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쓰이느냐? 이미 미국 말고도 해외 다른 국가들도 선두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히타치가 2028년까지 전기 제품 생산 라인에 AI 휴머노이드를 투입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효과 확인 후에 사업화를 검토하게 되고요. 이제는 자사 공장에 투입을 해서 이렇게 전기 제품 배선 고정, 전자기판 삽입 등 기존 산업용 로봇이 수행하지 못했던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고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회사로 유명한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공장 혁신을 하게 된다. 아모레 퍼시픽이 자동화 사각지대로 불렸던 화장품 공장에 선도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AI 로봇과 손잡고 오산 공장 패키징 공장에 휴머노이드를 배치해서 프로토 생산 체제 구축에 시동을 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기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계획이 그렇게 가고 있다. 폭스콘도 엔비디아용 AI 서버 생산 공장에 휴머노이드를 배치를 한다. 내년 1분기부터 구축을 시작한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그런 로봇 기업도 이제는 CES 2026에서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에 투입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아래에 있는 그런 감속기라든지 구동기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봇의 휴머노이드 시대가 찾아오고 있고요. 그 로봇을 활용해서 이제는 공장에 투입이 되기 시작했다. 공장에 투입이 되어서 완전 자동화를 이루게 되고요. 이 자동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생산에 대한 확실한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절감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속도가 양이 많아지게 되면서 완전히 그냥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머스크는 이 화폐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는 거래를 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이제는 완전히 휴머노이드 시대가 왔을 때에 생산에 대한 의미가 이제는 화폐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지금 이 로봇의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130대가 팔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조선업의 용접 부분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중공업향 용접 로봇 수주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라인 투입에 들어가는 그런 이 수주가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많은 공장이 투입이 됩니다. 미국의 가장 큰 단점은 뭐죠? 미국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 관세를 도구로 활용해서 모든 이제 자금들을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도 만들고요. 자동차, 철강, 조선 다 이제 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관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뭐죠? 비용이 비싸지는 거죠. 중간재 비용이 비싸지게 되고요. 제일 문제는 뭐죠? 우리나라의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미국 인원들을 고용했을 때에 대한 인건비가 훨씬 비싸게 된다는 거죠. 미국은 1인당 GDP가 7만 달러 이상입니다. 8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2배 이상 비싸고요. 다른 국가, 어느 국가보다 훨씬 비쌀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미국에 대한 이 제조업 산업은 사실 이 인건비 때문에 부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용하기도 쉽지 않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운용을 할 건지에 대한 의문감을 이제 휴머노이드로 풀겠다라고 정부에서는 제시를 한 겁니다. 로봇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공장이 완공되는 타이밍에 휴머노이드를 속속히 이제 투입을 시켰을 때 미국은 또 한 번 제조에 대한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겠지만 그것을 휴머노이드를 통한 자동 생산을 통해서 디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인플레이션을 막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서 돈을 푼 만큼 그 유동성이 그대로 AI에 대한 발전에 다 녹아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폭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뭔가 말은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마지막은 뭐냐? 로봇을 다 깔았습니다. 휴머노이드도 다 깔았고 그 휴머노이드를 학습하기 위한 이제 피지컬 AI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또 오픈 AI 이런 이 생성형 AI와는 또 다르게 이제는 다른 AI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병렬적으로 학습이 되고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에 대한 부족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곧 올 수밖에 없고 그 전력에 대한 부족한 만큼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가를 떨어뜨렸고 이제는 천연가스 가격도 떨어뜨려서 그런 드릴 베이비 드릴을 통해서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를 효율화시킬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 에너지 단가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보고 이제 이 기업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현재 주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년, 27년 계속 그 흐름을 타고 이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이제 시대가 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